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하게 쉽게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네. 투자가 너무 어지럽고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뭐 이지하게 주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요즘 국내 증시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이 강심장을 장착을 하고 있어야겠다. 이 준비물이 강심장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뭐 누구요? 뭐 심장 쫄림 못한다고 누가 뭐 한국 증시는 변동성이 크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짐 비앙코라는 이제 비앙코 리서치의 대표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증시는 심장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워딩을 보면서 처음엔 웃음이 났는데 웃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기쁨도 느끼셨겠지만 슬픔도 느꼈다라는 걸로도 이 워딩에 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부적절하다라기보다는 강심장의 준비물을 잘 준비하시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좋네요. 긍정적으로. 네.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의 속성이 이런 그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불안정성을 가지고 그게 주식시장이 왜 이러지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각설 그만하고 이제 반도체 얘기. 하여튼 핵심에 반도체가 있다 그죠? 반도체가 버텨주고 지금까지 장을 끌었고 다만 밀릴 때 너무 이제 반도체도 크게 밀려서 그런 건데 올라오니까 역시 반도체가 올라오는 거죠. 그죠?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업황이나 이익 전망치나 사실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달라진 건 없는 거잖아요. 이틀 동안 정말 증시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20% 이상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이슈는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중동 분쟁이 만약에 확전으로 가거나 장기적으로 가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데 이거는 비단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불거지면 반도체 산업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확전 그리고 장기화가 되지 않기를 좀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결국에는 회복력 부분에서는 역시나 오늘 소부장 기업들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랠리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중동 분쟁 이야기가 딱 나오자마자 고유가 고환율, 물류비에 대한 부담 막 이런 것들이 좀 무게를 짓누른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에서도 그동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명분을 찾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혹시라도 중동 쪽에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뭐 업계에서는 미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걱정은 되실 수는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우려보다는 반도체 업황의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초점을 좀 더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 이란의 공습이 있고 뭐 이스라엘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중동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록적으로 주가가 12% 빠진 날 그날 뭐 소위 이제 9시 뉴스를 보니까 9시 뉴스란 게 투자자들에겐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9시 뉴스에 주가 막 올라서 너무 좋다 그러면 팔아야죠. 그죠? 9시 뉴스에 주식시장 곧 망할 것 같아요. 이런 뉴스 나오면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있어서 차질이 있을 수 있고 일부 또 그 가스의 부산물로 나오는 이 반도체 이 가스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는 일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면 몰라도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반도체로 실컷 흐름무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점에서는 큰 영향은 적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 지역적으로는 그렇고 여타 또 반도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나 이런 물리비를 제외하고 또 이런 사태가 반도체 업계에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는 항공 운송 쪽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네. 부분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와 이제 환율 쪽에서 좀 부담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고환율은 결국 우리나라 이번에도 수출에서는 랠리를 해준 건 반도체인데 환율에 대한 이런 상승 효과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선구매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가격과 물량에 대해서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요인들도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유가에 대한 상승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항공에 대한 운송비가 좀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쇄될 수 있는 요인들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동 쪽에 법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인들은 모바일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판매 약간 이런 세일즈하는 쪽의 법인들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산 시설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I 관련돼서 요즘은 아니고요. 이제 이야기 나온 지 좀 몇 달 됐는데 엔비디아와 UAE 쪽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서 네. 지금 뭐 칩 구매 계약이라든지 AI 인프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중동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왔었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쪽에서 뭐 이 엔비디아 칩 사간다고 하면서 그때 엔비디아 주가 막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어쨌든 주가를 좀 끌어올려줬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시장에서는 불거질 수 있다. 장기화될 네. 시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역시 선구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리스크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강달러 기조는 우호적인 수출주에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과 장기화되면 반도체만 나빠서 반도체만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섹터가 다 문제화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은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도체를 당장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은 전혀 없고 오히려 좋은 이슈들이 하루 이틀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도 풍부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본래 본업에 대한 가치와 그 성장성에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 오늘 불거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영향이 뭐 1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나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수출이 아무래도 뭐 북미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시아, 유럽 이런 기지로 많이 갈 거잖아요. 그죠? 중동 쪽으로의 어떤 물류가 기지는 아니고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물류나 이런 게 더 어려워지고 이러면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선 먼저 사려는 수요도 있고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 그죠? 이런 생각 저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리포트해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좀 살짝 나왔더라고요. 네. 뭐 여러 정황들을 보면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란이 중동에 뭐 이 데이터 센터 이런 데를 그죠? 드론으로 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것도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그렇죠. 위협적이지 않고. 네. 오히려 뭐 일각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건드린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시대에서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산업 자체가 공격할 정도로 중요도가 부각이 된다라고도 해석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AI가 그만큼 지금 전쟁에서의 중심될 수 있는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지금 앞으로의 산업에서의 이런 주목도는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 나왔고요. 또 지금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라던가 뭐 드론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수요가 이제 앞으로 디지털 체계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요즘 공격이 지상전보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또 열릴 수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어서 뭐 전쟁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열리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흔들려도 기본적으로 일단 뭐 실적이 그죠?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들이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 자체가 중동 정쟁으로 크게 훼손이 안 된다. 그런 어떤 그 본업에 관한 얘기들, 변화들 얘기를 좀 하죠. 네.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뭐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좀 밀리기는 했지만 그러면은 그동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었던 증권사들이 스탠스를 바꿨느냐라고 네. 본다면 그런 조짐은 보이지는 안 않았습니다. 바꿨죠. 네. 네, 뭐 맥커리에서도 얼마 전에 정말 SK 하이닉스 170만 원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 34만 원의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네. 그 목표 주가 제시에는 결국 숫자라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단순 성장만 보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설득력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나왔던 소식인데 삼성전자 D램 가격을 1분기에 원래는 한 70%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네. 있었습니다. 낸드는 100%, D램은 70%였는데 낸드뿐만 아니라 D램까지도 이제 100%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고,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테슬라에서 AI6 칩에 대한 또 추가적인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다. 지난번에 이거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뭐 2027년인가 8년인가 받기로 했는데 추가 네. 주문. 네, 계속적으로 그때 늘린다고 했었는데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는 필요하겠지만 요즘 긍정적인 이야기가 파운드리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네. 브로드컴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딱 실적이 뚜껑이 열렸을 때는 주가가 미비했어요, 움직임이. 그래서 저도 오늘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받아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긍정적인 가이던스 제시하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으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갔는데 결국 A직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진다, 확대된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당연히 수혜적인 측면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틀 쉬는 동안에도 뭐 대만에서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엔비디아도 중국 수출 쪽에서는 또 제재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중국 시장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쉽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더 고부가 가치의 칩이라든지 이쪽으로 초점을 예. 맞춰서 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반도체 중국산 반도체 진입을 못 들어오게 한다. 최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내년 말부터 중국의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이 이제 연 1,200조 정도의 200조 원 정도 달하는 시장을 네.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안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연방조달 규정위원회가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이 있는데 이제 파운드리 기업 중신거지라는 기업과 네. 그리고 메모리 업체인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거기 회사의 반도체를 탑재한 회사라든지 그리고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항상 이야기 나오는 거죠. 안보 문제를 또 그렇죠. 꺼내 드렸는데요. 그 연유는 델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지금 반도체 칩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선택지에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율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중국 쪽에 손을 뻗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딱 자르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신거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파운드리에서 3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양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뭐 창신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세계 기업 메모리 업체에서는 4, 5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규제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제가 이 방송 나오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추후에는 기술적으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불편한 상황들을 좀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부의 우려들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연휴의 소식들이 나온 거라서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뭐 D램과 낸드 플래시의 호황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고스란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슈가 또 나왔다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의 그 약진에 관련해서는 물론 뭐 그렇게 다 얘들은 만드는 게 다 싸구려야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최근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중국산을 쓰려는 수요가 있고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국의 이제 공공조달 시장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건데 민간이 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워낙 공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그레이드가 낮은 쪽은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네.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없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중국을 견제해주면 도움이 되는 뉴스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전망치 주가 자체를 애널리스트들은 중동 상태로 꺾은 건 없어요, 그죠? 네. 없다면 기존에도 20만 전자 100만 닉스 올라갔을 때 룸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또 조정을 받은 거니까 그 룸이 더 생겼다. 네, 여전히 그러면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는 게 맞겠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주가 급락할 때 막 그런 얘기 하길래, 네, 정말 못 샀던 분들 사고 싶었던 분들은 사면 되죠. 그러나 쫄리죠. 네, 그 제가 무슨 얘기냐면 한 2번, 3번 나눠 살 거 생각했으면 한 20번 나눠 사라, 30번 나눠 사라,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 되기 때문이죠. 네. 지금으로 얘기해도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평균적으로 증권사들 목표치가 다 다른데 네. 삼성전자는 국내 증권사 가운데 낮게 보는 데가 20만 원대 한 후반, 그죠? 27, 8. 좋게 보는 데는 외국계 아까 한 34만 원. 평균 썸하면 30만 원에서 31, 2만 원 되겠네요, 그죠? 네, 30만 원대까지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3만 원, 4만 원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뭐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대까지도 바라보는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상방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금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분할 매수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고 분할 매수라도 떨어졌을 때 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주가는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올라가는 시그널이 나오게 될 가능성,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발을 조금이라도 담아놔야지 다음에 매수에 손이 가지, 아예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손이 안 나갑니다. 올라갈 땐 또 올라가기 때문에 더 안 나갈 수 있어서 한 발이라도 담아 두시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는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제 21선까지 애프터마켓에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도 딱 21선 기점으로 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기술적으로도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어요. 주가가 떨어질 때 포트에 주식이 없는 투자자는 주가가 오를 때도 주식을 안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뭔 소리야,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 비중의 문제나 이런 거고, 그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올라갈 때 수혜를 얻을 수 있지. 떨어진다고 해서 팔고 없고, 야, 오를 때까지 기다려. 그러다 보면 순간에 올라요, 그죠? 네. 그러면 포트에 주식 없이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좋은 주식은 조금 물리면서 사는 게 맞다. 이제 그 말하고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반도체에 대해 또 하나 고민이 있는데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투탑이 워낙 견고했었고 소부장단에서는 좀 들쭉날쭉했는데 네. 오늘 반등 양성을 보니까 소부장이 엄청 세게 가잖아요.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쪽으로 보면 코스닥 소부장도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종목이 어렵다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삼성전자 살까요, 하이닉스 살까요? 그런 분들은 반도체 ETF 사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ETF 지수가 삼전 하이닉스 훨씬 많이 올랐어요. 네. 그만 소부장이 가세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 그죠? 네. 그런 걸 사는 전략도 좋고 3월 뭐 10일경에 코스닥을 시장으로 겨냥한 액티브 ETF 나온다면서요? 네. 그죠?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죠. 네. 사실 오늘 코스닥 150 올라가는 거 보면서 네. 이제 코덱스 상품이랑 뭐 전반적으로 다 막 2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미 내가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찰 만큼 찼다. 현금 비중은 별로 갖고 있지 않은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오늘만 하더라도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그러니까요. 5일 연속 강력하게 잡히고 네. 있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20%가 안 가면 좀 이상할 정도로 강한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코스닥으로 자금을 무조건 이제 와서 다 옮기거나 하나하나씩 새로운 종목을 픽하시는 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으로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코스닥 그 지수 상품을 사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AI 뭐 반도체 관련된 상품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 중에서도 도저히 어떤 걸 살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를 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회사에 따라서 유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거래량을 보고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은 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거래량이 잘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 그 들어가 있는 보유 종목들이 다 달라서 그 종목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통상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비슷비슷하긴 그렇죠. 하지만 네. 지금 요즘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시세를 좀 강하게 상한가에 결국에는 좀 마무리되었는데 이것도 좀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는데 수주가 지연이 되고 이연이 됐거나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약간 그런 수주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좀 뒤로 미뤄졌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비슷한 종목은 어떤 게 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수페타시스도 뭐 고평가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기업이 이제 2026년에 실적으로 보여주고 증명해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화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은 너무 좋다. 네. ETF 보실 때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종목별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픽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 최근에 많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코스닥에 큰 게 온다 이런 거예요. 그죠? 네. 사석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는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그쵸. 있는데 그죠? 정책적으로. 그럼 뭘 살 것이냐인데 그러면 또 이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레버리지를 산다고 네. 그죠? 2배짜리. 근데 보셨죠? 하루에 28% 빠져요. 그죠? 주가 밀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 ETF가 비과세인데 레버리지는 또 과세를 한다네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의 액티브 ETF. 네. 다음 주에 이제 이 세 개 회사가 출범하거든요. 네. 타임폴리오하고 삼성하고 한화운영이에요. 예. 어디가 좋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제 생각은 있지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회사 말고 알아서 선택하시고 그죠? 그런 거를 투자하시면 올해 아마 변동성은 있지만 상당히 좋은 그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수익이 오지 않을까? 뇌피쇼를 가져봅니다. 요즘 근데 지금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그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 예상 종목이 막 돌더라고요 시장에서. 맞아요. 네, 네. 근데 오늘 뭐 공교롭게도 네. 이 영향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맞아요. 원희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이야기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을 해보시면 지금은 맞아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쏠려서 무섭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도 고객 예탁금이 129조 됐더라고요. 지금 뭐 어저께 비해서 또 2조가 또 올라가고 지금 130조가 넘었군요. 오늘 보니까 132조였어요. 그러니까 어저께가 129조, 하루 만에 10조가 늘어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132조. 그러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자금이 몰리는 쪽으로 같이 편승해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전략 전광합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급락할 때는 2차 전지 안 빠질 수 없고요, 그죠? 올라올 때는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급락 장세 최근 한 2, 3일의 장세는 사실 변별력이 없어요, 그죠? 네. 다 떨어지고 다 오르는데, 그죠? 네. 지수 12% 빠진 날 수요일 보니까 코스닥에 상승 종목이 12개인가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엄청난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데서 힌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2차 전지 가운데 그러면 더 셌던 건 뭔가 올라올 때. 역시나 에코프로
수도가 좀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비해. 이거 약간 수급 영향이죠. 이라고 일단 봐야죠. 그죠? 네, 수급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에코프로 BM만 특출나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기에는 업황 자체가 어렵기 아니죠.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능한데 시가총액 상위에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무래도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 아까 액티브 ETF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편입될 수 있는 종목에 또 그 두 형제가 이야기가 돌면서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수급 요인들은 수급만 보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수급 요인들은 참고를 하여야 하고 본업적인 얘기에서 하게 되면 최근에 뭐 2차 전지는 아시는 것처럼 로봇 모니터링이 강했는데 미국에서 또 중국산 ESS 수입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최근에 있었죠. 네, 며칠 전에 좀 나왔던 이슈이긴 하지만 이 이슈는 좀 챙겨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미국의 하원에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된 중국산 ESS에 대해서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하는 차지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라는 소식인데. 근데 원격 모니터링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얼마나 뭐 소비되고 발열은 얼마고 이런 거 충분히 사실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활용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단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좀 유출이 될 수 있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상의 우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았는데 아직까진 상원 통과 그리고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방향성은 확실하구나. 이제 ESS 시장에서도 배제하려는 이런 속도가 가속화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시켜줬고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는 이 이슈를 굉장히 좋게 받아갔어요. 2차 전지 종목군들이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요즘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 이슈까지 나오면서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틀 동안의 하락이 추세 자체를 꺾이게는 만들었지만 그 이틀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고 봤을 때 그럼 원래 이렇게 주가 상승을 했던 그 이유와 모멘텀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 남아있는 과정들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이미 중국산 ESS 쪽으로 한 40% 관세를 부과를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IRA를 통해서 지금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해서 부품이나 광물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들도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관세 무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 관세 무효 이야기조차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무역 확장법 232조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관세를 더 부과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6개 산업군 중에서 배터리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세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적용 기간에 대한 법정 그런 상한이 없기 때문에 얼만큼 때릴지 모른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걸 불확실성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배제하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하면 심하게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있고 생산시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타격이 좀 덜할 것이다. 그래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는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히 좀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EV 안 좋죠. 그죠? 뭐 계약했던 거 다 취소됐잖아요. 그죠? 조 단위로 뭐 취소됐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고 로봇은 기대감이지만 아직은 잘 숫자는 안 나오는데 결국 이제 ESS가 그죠? 올해 좀 확장되고 수주가 늘어나고 숫자를 얼마나 찍어주느냐 이게 2차 전지 어떤 추가적인 좀 상승을 마련해 줄 것 같아요. ESS는 지금 에너지 병목 현상에서도 중요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시장 점유율에 우리나라가 야금야금 잘 뺏어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은 괄목할 만한 수주가 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수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속도는 더디지만 근데 그게 올해부터는 좀 더
이제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보자면 저는 충분히 ESS 시장에서도 마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로보틱스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뭐 뒤에 이제 또 인터배터리 얘기도 하겠지만 인터배터리에서 그런 뭐 전고체 이런 게 최근에 경향이겠지만 지금 이제 2차전지 전반적인 걸 보면서 우리가 ESS 얘기, 미국의 정책 얘기를 했잖아요. 로봇 모멘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은 로봇이 많이 늘어난다. 휴머노이드가 늘어난다. 생각만큼 그렇게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겠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말 전고체 중심으로 가는 거냐. 전고체는 준비가 돼 있느냐. 그죠? 뭐 여러 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하이니켈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두 기업이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터리에 대한 채택 흐름은 예상보다는 대량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 올해부터 뭐 중국 쪽은 좀 속도를 붙이고 있긴 하지만 당장 대량 양산이 되고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채택이 돼서 대량 양산으로 진입하는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협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게 주로 삼원계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뭐 대량 양산한다, 계약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중국 배터리를 선택하는 선택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시장도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옵티머스의 양산을 뭐 이르면 올해를 계속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대량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두 사에 대한 협력 소식은 더욱더 좀 짙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배터리 먼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도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학회라든지 박람회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냐라고 봤을 때 AI가 물론 가장 큰 카테고리에서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의 다 로봇을 선보이고 있어요. 뭐 인터배터리는 그냥 정말 2차 전지 쪽의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외에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지 학회 일정들을 좀 소화하는 기업들을 보면 거의 다 로봇 쪽의 부스를 강화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먼 이야기 같긴 하지만 중국도 그렇고 속도감은 확실히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 관련된 휴머노이드 배터리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인터배터리 얘기가 그 행사가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 얘기 살짝 하기 전에 유럽 시장 분위기 얘기가 있네요. 유럽이 사실은 북미 쪽은 EV가 뭐 완전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 쪽의 기대감들이 최근에 보면 판매도 기대감이 꽤 있던데 오늘 준비하신 뉴스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네요. 네, 일단 EV 사업부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경쟁은 더 심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의 그 시장 점유율은 하락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 SDI가 이제 타격은 좀 제일 클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이 부분이 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너도 나도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GM이라던가 그리고 포드, 스텔란티스 다 이제 우회의 정책을 펼치잖아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를 채택을 하겠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과연 업황 회복이 언제 될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가장 포인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인력도 감축하고 있고 지금 생산 라인도 전환을 다 하고 있고 막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바라보는 업황 회복은 2027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미리 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EV 사업부의 이제 수익화에 달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속도적인 부분들을 다 껴 맞춰봤을 때는 시장에선 2027년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 미리 선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2026년도에도 주가는 미리 EV 관련돼서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터배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배터리에서는 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나요? 예. 인터배터리는 2026년이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서 ESS 그리고 AI, 드론 이렇게 각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배터리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다라고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제는 전기차 업황이 어려우니까 다각화를 하는 거죠. 이제 넓혀서 보는 거고 넓혀서 봤을 때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증명해내려는 움직임들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11일부터 4일 동안 개최가 되는데 네. 14개국의 70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박태서 한국배터리 산업협회 이제 상금 부회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배터리 산업이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업황이 어렵다고도 이야기는 하지만 신산업이자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고 미국과 유럽의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되게 협력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도 뽐내게 되면 해외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찾아오니까 여기서 기술의 장 그리고 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죄송한 말이지만 인사말 같은 얘기고. 그렇죠. 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뭐 제품 나오는 게 이런 게 생각해본 것보다 쇼킹한 게 있느냐, 그죠? 이제 그런 그쵸. 걸 보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밀어봤을 때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거를 좀 선보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기업의 네. 방향성도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ESS 쪽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SS 쪽으로 지금 SDI와 LG 엔솔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뒤처진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확장을 하면서 ESS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지금 LFP 배터리 당연히 뭐 LFP 배터리도 계속 3사에서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SK온이 ESS 쪽에서 조금 처졌잖아요, 네. 그죠? 네, 뭐 LG엔솔이야 워낙 뭐 그쪽에 업계 탑이니까 잘 하고 있었고, 특별히 ESS 삼성 SDI가 사실 숨은 강자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SK온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쨌든 ESS 좀 드라이브를 건다는 얘기가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입찰, 국내 입찰 ESS 쪽에서 또 SK온이 또 활약을 네. 펼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SK온이 이제는 ESS 쪽으로 좀 두각을 드러내나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이번에 포트폴리오 확장을 ESS 쪽으로 좀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지금 삼성 SDI는 AI 시대의 이제 핵심 인프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 센터를 좀 정조준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정전 전원 장치라던가 그리고 배터리 백업 유닛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력에 대한 공백이 제로가 될 수 있게 하는 기술력을 이제 선보인다라는, 지금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뭐 ESS 관련돼서 삼성 배터리 박스는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 이거를 풀 라인업을 보여주고 AI 기반 화재 예방 소프트웨어도 지금 화재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청사진 공개한다라는 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ESS 넘어서 로봇이랑 드론 쪽으로 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체 관련된 소재를 또 공개한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셀업체 외에도 지금 뭐 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전고체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시나리오는 전고체,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배터리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수급 요인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죠? 뭐 ETF라든지 설정되게 되면 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 일단 수급 요인으로 끌어당기는 바가 없지 않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전고체 쪽인데, 네. 그죠? 예. 전고체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스토리로 보세요? 아니면 좀 약간 좀 테마적 성격으로 보세요?
저는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은 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원하는 그 시기 자체를 맞춰줄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한데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I고 삼성 SDI가 이 부분이 진짜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감이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충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제시했던 그 로드맵과 시간표 네. 자체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요번에 이제 인터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로드맵 청사진을 좀 제시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고체 배터리는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 부담스럽고 결국에는 그 가격에 대한 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기술 구현도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저는 분명히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관련된 그런 방향성 플러스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도 면밀하게 주시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전고체 얘기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네.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셀업체 중에 잘하고 있고 LG엔솔 뭐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고체 되면 셀업체들은 다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움직이는 기업들, 뭐 이수 스페셜티, 한농화성 이런 것들이 과거에 변동성이 되게 컸거든요. 네. 이슈 나면 확 올랐다가 네. 또 이슈 사라지면 제자리로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런 게 네. 수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이들 기업들의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에이 또 테마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건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전고체의 확장 그리고 뭐 이수 스페셜 같은 화물계의 어떤 이제 수요의 그 구조적 성장 이런 네. 거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못 읽어봤는데 그런 데 대한 좀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맞아요. 그와 관련된 기업은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저도 좀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약간은 수익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 클 수 있으니까 유의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술력을 떠나서 그동안 보여줬던 그들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 가볍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는 가시적인 실체 본 모습에 그러니까 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증명하고 보여줘야지 정말 섹터적인 모습으로 쭉 우상향 기조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뭐 로봇이 기대감으로 엄청 올랐음에도 뭐 전쟁 때문에 주가 빠지면 안 빠지느냐? 같이 빠져요. 그죠? 영향이 있는 상황인데 로봇은 그러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수급 요인으로 그죠? 시총 상위주라 올라오기도 하고 또 핵심은 또 현대차가 그 가운데 있고 그죠? 로봇을 과거처럼 로봇주만 보는 게 아니라 로보틱스로 여러 기업들을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이제 같이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잖아요.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뭐 현대차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이제는 로봇에서 대장주가 누구냐 하면 당연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론이 여전히 많이 되긴 하지만 현대차를 이제는 로봇주 안에서 본업인 자동차도 있지만 로봇에서는 좀 대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시가총액 3위의 그 역할을 참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생산직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블루 칼라 그리고 뭐 사무직 관리라든지 이쪽을 하시는 우리 화이트 칼라 이야기에 이어서 메탈 칼라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예요? 네. 이제 로봇이죠. 네. 로봇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는 이제 은어가 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봤는데 그 이유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제 세계적인 행사인데 MWC 2026에서 네. 로봇이 다 메인 주제래요. 모든 기업, 모든 국가가 그만큼 지금 산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AI의 피지컬 AI,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또 이야기 나오는 건 로봇이 이렇게 전 세계 국가와 기업에서 주목도가 높은데 그럼 아틀라스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을까? 그리고 아틀라스의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은 나오는데 저는
아틀라스가 예전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이야기 나왔지만 에이, 우리나라 로봇이 테슬라 옵티머스랑 비교해서 뭐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겠어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물론 기술적인 뭐 차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옵티머스의 테슬라, 현대차와 그 아틀라스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기업 자체를 비교하려고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CES에서 그런 걸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50kg 정도 되는 그런 네. 굉장히 무거운 하중을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고 지금 옵티머스보다도 적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로봇 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손에서 정교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데 56개의 자유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뭐 액추에이터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액추에이터 정밀 동작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구글의 딥마인드와 같이 협력해서 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잘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협력 그리고 현대 모비스와의 협력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약간 양쪽의 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량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 공정의 아틀라스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이제 초기적인 비용들은 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빈도 산업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실질적인 생산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이제 방침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1회 충전을 하고도 지금 8시간 정도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FSD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드투엔더 신경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이기는 하지만 지금 옵티머스 가격을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로 가격을 제시를 했고 대량 생산, 원가 절감 그러니까 대량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대량으로 가겠다는 거고 현대차는 정말 실질적으로 쓰임새를 가져가기 위해서 초반에는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시장에서는 테슬라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라는 이야기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좀 다르죠. 테슬라의 네. 뭐 그 옵티머스처럼 뭐 똑같은 거 붙이면 그렇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자기네 회사에 하는 거지만 B2B 성격이고 그쵸? 그렇죠. 네. 그다음에 테슬라는 약간 B2C 성격이고 그런 거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승자가 될지는 이것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여기서도 현대차에 대한 이런 뭐 오늘도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틀 동안 빠지면서 로봇에 대한 거 너무 과도하게 기대한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기는 했지만 저는 아틀라스의 요즘 영상들을 보고 또 현대차가 가져가는 이 방향성, 사업 방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도를 가져가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봇은 사실 중국은 무시 못해요. 네. 중국의 무슨 뭐 칼춤 추고 쿵후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뭐 좀 폄훼하기도 하는데 중국의 로봇 기술이나 그 가성비 그죠? 이런 것들 보면 무시 못하거든요. 현대차는 테슬라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밸류 자체를 달리 네. 받을 수 있는 거고 도요타랑 비교하면 뭐 5배, 6배, 7배지만 그죠? 테슬라랑 비교하면 100배인데 뭐 PER이 그죠? 네. 그런 밸류를 받으려고 하는 거. 중국의 약진 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중국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막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뭐 인구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중국에서도 1만 개의 공급망이 등에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뉴스를 봤는데 뭐 무슨 행동을 하고 뒤돌았으면 중국은 로봇 부품이 배달이 와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공급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으로
10만 대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그런 중국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은 중국 안에서의 시장을 타겟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시장을 지금 타겟을 하고 있잖아요. 북미 시장 중심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 속에서 공급망에 대한 재편 과정 속에서 아무리 중국 부품이 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 기회가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라든지 아시아권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 중국 기업들보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크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중국을 오히려 배제하는 움직임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결론을 좀 내죠. 로봇주는 뭐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또 로봇, 저기가 또 네. 로봇, 그죠? 다 로봇의 그 기대감들이 다 AI가 접목돼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봇주를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연초에는 꽤 오른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로봇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며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 많이 들어보셨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뭐 대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굉장히 진부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급망에 대한 재편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대기업 라인을 타고 있어야지 그만큼 해외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주가 부침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나온 쪽이 있었어요.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액추에이터라든지 로봇손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인데 뭐 로봇의 원가의 40% 이상이 액추에이터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국산화했거나 내재화해서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높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하면 이제 가장 두려운 게 실적이에요. 잘 가다가도 그렇죠. 아, 숫자가 실적이 잘 안 안 나오면 나오니까. 또 거꾸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로봇주 안에서도 시세가 좀 강했던 쪽을 보면 이제 본업을 자동차 쪽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의 시세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그 기업은 이번에 자동차 본업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간 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커버를 할 때 내용을 보면 본업인 자동차 실적도 좋았지만 성장에 대한 로봇 성장의 모멘텀을 더 크게 보는데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들은 공정 자체가 로봇 산업과 좀 비슷한 쪽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바로 대량 양산 체계를 갖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로봇 기술을 시연해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개발할게요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던 기술을 조금 변화를 하면서 대량 양산 체계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인데 로봇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최근에 뭐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한국 PI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시세가 좋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대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진 않는다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놀랐어요. 예전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진짜 가치 조정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대장주가 죽지 않았고 뭐 삼성전자가 지금 조직도에 로봇 산업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어서 더 시세가 강했던 것 같긴 한데 뭐 SPG라던가 삼성전자와의 협력 구도를 갖고 있는 기업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협력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저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회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봇을 둘러싼 변화들, 투자의 기준들, 관심 종목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